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시작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법 민원실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공수처 차량입니다. 차에서 내린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류 박스를 하나씩 꺼내 옮깁니다. 수사관들은 수백 쪽 분량의 서류가 담긴 상자 11개를 서부지법 안으로 운반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 서류, 증거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을 3시간여 남겨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공수처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체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는 못했지만 공수처는 기존 수사 내용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의 공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만 150여 쪽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수사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물로 볼 때 먼저 구속된 내란 혐의 공범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 등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전반이 빠짐없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예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을 선택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 신청과 체포 적부심이 각각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완벽히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심사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소 6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그럼 공수처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기로에 선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솔립 기자.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체포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공수처의 48시간은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와 불출석으로 실속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내놓고 입을 닫았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진술조서의 한 글자의 답변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200쪽 넘는 공수처 질문의 상당수는 윤 대통령 지시로 내란에 나섰다 구속된 공범들의 공소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속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여부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따져 판단하는데 사실상 윤석열 공소장이라 불리는 공범들의 공소장으로 이미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공소장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물론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등 사령관 5인방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자료로 꼽히는 관련자 진술만 1,500쪽 이상 받아놓은 점 역시 공수처에겐 호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행동들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온다고요. 네, 공수처는 공조본 3번, 검찰 2번 등 총 5차례 출석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시종일관 비협조로 일관했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할 계획입니다. 피의자가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영장 판사들은 해당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 집무실과 관저에는 범행 증거가 많이 있고 훼손된 증거들도 있을 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작지 않다는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관저로 돌아갈 경우 수사나 재판 등 출석 요구에 더 격렬하게 저항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관저로 돌아가는 게 곧 도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며 그동안 주장을 재차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 오히려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입감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에도 결정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늦어도 일요일 오전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요.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 서부지법이 결정합니다. 앞서 두 차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 이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택한 건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논리는 깨졌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선택하는 걸림돌도 사라진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또는 늦어도 일요일 새벽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두 전직 대통령의 선택은 엇갈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오전에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9시간 신문을 받았고 법원은 신문이 끝나고 8시간 뒤인 이튿날 새벽 3시쯤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12시간 넘게 서류를 심사한 뒤 그날 밤 11시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이 기각되면 곧장 한남동 관저로 귀가하고 발부되면 체포 후 15일 밤부터 머무르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 서울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을 모두 비난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와 체포는 전부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왔죠. 그러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했어야 했다며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영장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모두 힘을 잃게 됐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말을 뒤집었습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의 경쟁적 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더니 막상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되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내준 뒤에도 계속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법원 관할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법원은 매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도 내줬고 윤 대통령 측 이의 신청도 기각했고 2차 체포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법관도 모두 달랐고 법원도 서울 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으로 달랐습니다. 4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법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과 법원 영장 관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중앙지법법원만 제대로 하고 서부지법법원이 아니다라는 어찌 보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 논리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법원이 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든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수십 명의 의원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은 오늘 대통령 체포에 대한 불법적, 반헌법적 부분을 이미 말했다며 추가로 드릴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자, 그런데 법을 누구보다 잘 알만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배경에는 사실 숨겨진 진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국민이 분열되든 말든 궤변으로 선동해 반격을 시도하려는 전략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자충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45일.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체포된 이후에는 진술 거부, 조서 서명과 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 부심 청구에 이어 수사 책임자도 고발했습니다. 다른 피의자라면 엄두도 못 낼 법기술들입니다. 체포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재판 관련 서류를 아무리 보내도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1차부터 5차 변론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한 헌재의 조치에 대해선 이의 신청을,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와 수사기관에 낸 이의 신청과 기피 신청은 6건, 6전 6패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러는 건 시간을 끌며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 수사와 재판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체포를 당하는 순간까지 법이 무너졌다,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극우 유튜버가 이를 퍼날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않은 이 거센 분노의 불길은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 짓밟아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결국 독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본인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희생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자충수를 또 둔 거죠. 규범적인 심판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는 거부한 채 옥중 편지만 내놨습니다. 지지자들을 집결시키고 싶은지 추운 거리에 나온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서울구치소 연결합니다. 자, 재은효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와 오늘 연이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곳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엔 변호인을 통해 196자 분량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구치소에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대국민 담화까지 다시 읽어보면서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해 지지자 결집을 유도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실제로 이곳 구치소 앞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왔다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을 면회한 석동현 변호사가 직접 집회 무대에 올라 왜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는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수준 높은 국정을 검사의 얕은 생각과 논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관들이 있는 탄핵 심판에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 넓고 복잡하고 깊은 상황을 아니 그 검사들한테 뭐라고 거기를 논쟁을 하겠냐. 그 짧은 얕은 생각으로 묻는 거를 답답부터 아니다 하겠냐. 그래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윤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이 달라지죠. 네, 윤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67평 정도의 독방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건물에 있는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옷도 체포할 때 입은 정장 대신 연한 국방색의 미결 수용 수의를 입어야 합니다. 수용 번호를 달고 머그샷도 찍게 됩니다. 보통은 이름을 부르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이라 대통령님이란 호칭으로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걸 막겠다며 어젯밤부터 서울 서부지법에 모여들기도 했는데요. 법원 정문을 닫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한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서 지지자들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서부지법 앞에는 경찰 기동대 6개 부대가 배치됐습니다. 또 어젯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도 게재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 주변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과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특히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수사도 거부하고 진술도 피하는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는데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시민들의 목소리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적지 않은 시민들이 모여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관저, 그리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까지 의원봉을 든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게 어느새 한 달 반이 돼갑니다. 시민들이 특히 체포 적부심 기각 뒤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를 피하는 윤 대통령을 규탄하면서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법을 집행했던 검사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마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석곡으로 불러드린 더 이상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없게 강한 공권력을 집행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엄격한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을 더 끄는 거는 윤석열한테 더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가 빨리 파면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구속 진행도 빨리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내란 수사의 시작일 뿐이라며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끝날 때까지 거리로 나오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선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담긴 인간 방패 모형을 응원봉으로 부수는 규탄 시위도 열렸습니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무너질 일만 남았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일만 남았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문화제와 거리 행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민단체들은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마지막까지 막았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고 체포됐습니다. 체포 저지가 윤 대통령 지시는 아니라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고 내란죄 피의자를 지키는 게 정당한 경우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죄의 피의자인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야 경찰에 나온 김성훈 경호차장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경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체포 저지가 윤 대통령 지시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이나 추가 무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기관단총 같은 중화기 무장을 지시하고 경계 근무 시 총기를 노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현직 경호관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마지막까지 관저에 버티다 체포된 윤 대통령이 마치 자진 출석을 결심한 것처럼 엄호하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보다 경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저희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경호에 대한 일반 법이 아니고 체포와 수색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차례 소환을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차장을 조사 즉시 체포한 경찰은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막도록 불법 지시를 내린 과정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내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특히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을 직무 배제하고 경호처 상황을 외부에 알린 제보자도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경호처가 막아온 경호처 서버를 압수수색해 윤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 파티까지 챙겨주며 과잉된 심기 경호를 했다는 논란도 거센 상황인데요. 김성훈 차장에게 이걸 묻자 사람 사는 세상인데 친구 생일 파티 안 해주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선동 주장도 공개적으로 되풀이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이 기회에 언제든 친위 조직이 될 수 있는 경호처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창립 60주년이던 재작년 12월 창립 기념일 행사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생일 파티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라는. 당시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까지 제작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 84만 5,280분,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등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논란에 대해 묻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친구 생일 파티 안 해주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경호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경호 업무 외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이 끝난 뒤 돌연 대통령 발언을 옮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을 이어가더니 지지층을 겨냥한 듯한 윤 대통령의 정치 선동적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 저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사병 집단 폄훼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사과 요구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야당은 공산 전체주의 운운하던 윤 대통령이 수령급 대접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실소가 터진다고 비꼬았습니다. 지난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직속 경호실을 만든 뒤 경호 조직은 꾸준히 대통령 친위대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경호실은 윤석열 수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아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호처 폐지를 추진했지만 경호실을 경호처로 급을 낮추는 선에서 개혁은 일단락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호처를 없애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로 되돌리는 법안을 속속 발의했고 여당 내에서도 벌써부터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도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부 노출 없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근황 정도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 중인 명태균 의혹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보니 야당은 이제는 김 여사 차례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200이 경비단 경찰들이 경계 근무 중입니다. 관저 골목으로 접근도 막고 있습니다. 경호 인력은 확연히 줄었지만 김건희 여사 경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관저 마당에선 직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개들을 산책시키는 모습만 포착됐습니다. 작년 10월 말 외교 행사 뒤 석 달째 공개 일정이 없었던 김 여사는 지금도 노출을 삼가며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일 관저를 방문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잠시 나와 몽례하며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이 너무 걱정 말라며 부인을 위로하는 얘기를 몇 마디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여사는 흰머리가 많이 생겼고 초췌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몇몇 의원분들이 있을 때 이제 계시면서 인사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심신이 얼마나 편치 않으실 거 아닙니까? 김 여사는 여전히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 씨가 김 여사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SNS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도 재수사가 필요한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수사기관 연락은 없었고 수사에 대한 검토나 대응도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리스크가 윤석열 내란의 시작이었듯 윤석열 체포는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의 시작이 될 거다. 대통령 남편 힘을 빌려 수사기관들을 능멸했던 추억들을 지우고 달게 처벌받길 바란다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4차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김 여사 특검법도 곧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고성 계엄이라면서 무장군인이 난입한 건 앞뒤가 맞지 않죠. 또 어제 탄핵심판 법정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없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나왔는데요. 국회를 해산하려 한 속내를 들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시 헌법,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선거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선거를 왜곡시킨 사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회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해산권, 독일이 인정하는 국회 해산권마저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제발 국회 정신 차리라고 엎어 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진짜 목적이 국회 해산이었다는 것을 실토한 셈입니다. 국회가 자기 멋대로 하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됩니다. 해산권이 있으면 비상계엄 이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게 안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까지 설치하려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전달한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전두환 내지는 더 올라가서 박정희 모델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입법기구에 심고 결국은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고 그 의도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낸 거 아닌가.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은 언제나 독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박정희 유신헌법과 전두환 오공헌법 때나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진 건 1987년 민주화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헌, 위법적 계엄으로 민주화 성과를 파괴하려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전두환식 논리를 대며 국회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초법적 자리에 올라서려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들이 불려나오게 되는데 증인 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한다는 계엄 포고령 1호 작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오른팔이었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인데 반면 김 전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이 검토한 거라며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어떤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호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정해졌습니다. 신문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일정도 앞당겨달라고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김용현 정의는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23일 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운명 공동체입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도 얽혀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위헌성이 명백해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에 관여했다면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 내용은 김용현 장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정확히.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와 문구가 잘못된 거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1호는 정당하게 작성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위반자 처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이 아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도운 건 포고령 1호 위반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의원, 한동훈 전 대표 3명을 앞서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빠져나가려는데 김 전 장관이 붙잡는 형국입니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내란죄 법정형은 무겁습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한 배를 탔던 운명 공동체가 재판 과정에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고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특히 위헌성이 명백한 계엄 포고령 1호를 콕 집어서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과거의 계엄 포고문을 잘못 베낀 탓에 빚어진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인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 포고문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국회 활동금지 문구가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던 시절의 포고문을 베끼다 문구가 잘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이 시기에 확인되는 계엄 포고문은 모두 4건입니다. 이 가운데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은 72년과 80년 포고문에서만 확인됩니다.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계엄 포고 1호는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명시했고 1980년 5월 17일 포고령은 2항에서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포고문 어디에도 12.3 내란 포고문 1항에 담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를 금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 베껴올 수도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관련자들의 수사 결과와도 배치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12월 3일 밤 11시 반부터 6차례의 전화로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4일 새벽 0시 반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공소 제기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여러 가지 제한이 되겠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역시 대통령 지시라면서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부하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체포의 최초도 떠나지 않았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하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마저 포고문을 잘못 적은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계엄 핵심 인사 4명 모두 윤 대통령 측 발언을 거짓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 포고문을 잘못 뺏겼을 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12.3 내란 당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계엄 선포 전후로 서울시 CCTV를 700회 넘게 열어봤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가짜뉴스라는 반박도 나왔죠. 하지만 실제로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가 계엄 작전 수행을 위해서라며 체계적인 지시에 따라 서울시 CCTV를 활용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들이닥친 계엄군은 다음 날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지 약 20분쯤 지난 시간, 국회 의사당 뒤편으로 약 2km 떨어진 도로에 완전 무장한 계엄군 수십 명이 줄을 지어 이동합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20분이 더 지난 뒤에도 국회 근처 한강 선착장엔 검은 옷을 입은 계엄군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서울시 CCTV 화면에 포착된 계엄군 이동 모습입니다. 계엄 선포 전후로 군 당국은 이 같은 서울시 CCTV 화면을 700회 넘게 들여다봤습니다. 국회에 직접 난입한 특수전사령부와 산하 707 특임단, 수도방위사령부가 계엄 작전을 위해 CCTV를 열람한 겁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이 보일 정도로 국회와 가까운 이곳은 군 당국이 CCTV를 열람해본 지점 중 한 곳입니다. 군인들은 이곳에서 대기하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결과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수방사는 지휘 통제실장 지시로, 707 특임단은 단장 지시로 CCTV를 열어봤습니다. 특히 707 특임단은 계엄 발생 전 열람 사유로 서울 노들섬 랜딩 지역 확인을 명시했습니다. 노들섬은 국회에서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져 있는데 헬기 착륙장이 있습니다. 헬기로 계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게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계엄 선포 후에도 작전팀 출동 상황 확인을 이유로 CCTV를 열람했습니다. 군 당국이 계엄 작전을 위해 서울시 CCTV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계엄 전후로 해서 군이 CCTV를 보면서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부적절한 시스템 이용이라는 점을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군이 서울시 CCTV를 수백 회 들여다봤다는 지난 MBC 보도를 근거 없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 번만 접속을 하면 CCTV 개수가 많기 때문에 500번 접속한 거로 남습니다. 임의로 접속해서 500번 이외에 썼다는 MBC의 보도는 거짓 뉴스가 되겠습니다. 비상계엄 군 작전용으로 CCTV가 활용된 게 확인된 데 대해 강 의원실의 입장을 되물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도 군과 업무 협약에 따른 일이며 열람 책임은 모두 군에 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 불법 파병이라는 지적과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강한 비판이 이어지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오히려 참관단을 안 보내는 게 직무유기라고까지 반박했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반박이 무색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직무가 정지되자 국방부가 참관단 파견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공식화했습니다. 왜 남의 전쟁에 뛰어드냐 비판이 나왔지만 군의 임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없는 파병이란 지적엔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을 근거로 댔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UNPKO는 다국적군 평화 유지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등의 임무에 이게 포함이 될 수가 있답니다. 참관단 파견이. 평화 유지 활동이 아닌 것이 등에 들어가지고 비평화, 전투부대 모든 것이 이 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하는 순간 완전히 위헌이죠. 무슨 이유에선지 법적 근거도 없이 참전해 위기를 자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참관단을 파견할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국방부의 입장은 달라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초 국회에
창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듯 답변했습니다. 게다가 창관단 파견은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령을 근거로 보내겠다고 이렇게 작심을 했다가 어떤 형태로든 군인을 보냈다면 그건 법적으로 이제 불법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북한군 파병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MBC와 만난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방한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창원의 방산업체들을 직접 찾아왔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미국으로 무기를 수출한 뒤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우회 지원을 정부가 지시할 것을 대비한 준비를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이상한 도박은 스스로 내란을 저지르며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이 발의돼 논란이죠. 인권위에서 반헌법적 계엄과 내란죄 피해자의 방어권을 옹호하는 게 맞냐는 반발이 거센데요. 발의자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국회에 나와 비상계엄은 문제가 없는데 야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야당과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에선 국가위기 극복 대책을 권고하자는 안건이 발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건 제안자는 김용원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 대통령 체포 시도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 나온 김용원 위원을 향해 위헌적 비상계엄을 감싸는 게 인권위 역할이냐고 질타했습니다. 뇌가 썩었다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가장 반인권적인 인물이 지금 인권위에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안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제가 썼습니다.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을 거짓말로서 속이고 의원이 운영위에 나와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지어낸 적 없습니다. 의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항의했지만 안 위원장은 김 의원을 그대로 방관했습니다. 동료 위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권위는 당초 지난 13일 문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공동 발의자였던 비상임위원 4명 중 1명은 사퇴했고 1명은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김 위원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버티고 있는데 민주당은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옹호한 혐의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정치권에선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오후 내내 협상이 이어졌는데 국회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민 기자, 여야 협상 결론이 아직인가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시작한 게 오후 1시 반이었는데요. 잠시 흩어졌다 다시 모이길 거듭하면서 7시간가량 협상을 이어가다 조금 전 경론 끝에 잠시 중단됐습니다. 우선 협상 과정과 쟁점부터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국민의힘은 자체 비상계엄 특검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공언해놓고서도 계속 특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더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면 위헌이라고 반대하다가 제3자 추천안도 논의에 불응하더니 이제는 그 사이 수사가 많이 진행됐으니 특검이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하나마나한 방안으로 시간 끄는 건 용납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오전으로 예정됐던 협상은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늦어져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이 시작된 뒤에야 법안을 발의했는데 윤상현 의원 등 4명은 끝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구성한 특검은 155명이 최장 150일 대 58명이 110일간, 인원과 기간 모두 차이가 큽니다. 더 큰 쟁점은 수사 대상. 민주당은 북한과 충돌을 유도한 의혹과 내란 선전 선동죄도 수사하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만 수사하고 도중인지한 죄도 수사 못하도록 제한하자고 맞섭니다. 조국혁신당은 시간을 끌다 축소된 특검안을 제시한 국민의힘을 향해 얄팍한 술수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벌써 저녁이 늦었는데 오늘 특검법이 처리될 수는 있을까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협상 시한을 오늘 자정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일부 의원들이 출국하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일주일 이상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끝내 결렬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기존 야당안을 밤늦게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요구한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야당에게 부담입니다. 여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대한 비판 여론, 계속 늘고 있는 이탈표, 이렇게 안팎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야당과 야당 특검만은 막겠다며 떠밀리듯 나선 여당. 최종 결론은 조금 뒤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김용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진 질문을 가로막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 언론관과 빼닮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대전 도심의 한 지하철역 앞. 식사를 하러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한 여성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시청과 충남대 정문 앞에서도 1인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5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성은 아예 간데 없고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형태로 발언과 행동이 일삼아지고 있기 때문에 1인 시위를 진행한 이들은 내란을 옹호하며 법치를 훼손한 시도지사 또한 단죄해야 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백한 그 내란 옹호 세력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차원은 아니고요. 그 내란 수괴를 옹호했기 때문에 내란 종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된다. 특히 12.3 내란 사태 당시 행적을 보도한 MBC의 질의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편협한 언론관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언론에 대한 그 편협한, 마치 이제 윤석열을 보는 듯한 그런 편협한 이런 언론관, 이 부분도 마땅히 이제 시정되고 그리고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 곳곳에서 열린 이날 시위는 대학과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10여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뿐 아니라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설을 준비하는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소비자들도 상인들도 부담스러운 건 매한가지인데요.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일주일 앞둔 춘천 풍물시장. 벌써부터 명절 음식과 제수용품을 사기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에 쉽게 물건을 담지 못합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가격에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비싸고 아주 물건 사기가 좀 힘들 정도예요. 경기도 나쁜 상태에서. 상인들도 덩달아 울상입니다. 높은 물가 탓에 애써 가져온 물건은 팔리지 않고 팔아도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 올라온 건 별로 아닌데 전체적으로 오르니까 특히 이런 야채값 같은 게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는 거는 적고 가격은 또 못 올리고.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9% 오른 20만 3,34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정부의 할인 지원과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 판매 가격까지 고려했는데도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올해 과일값이 지난해보다 9.2% 더 올랐고 축산물은 9.6% 뛰었습니다. 수산물 가격도 4.4% 오르면서 설 차례상 비용이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임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소폭 내려간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물가조사 기관들이 이번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게 좋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전통시장의 대형마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으니 또 명절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할인율을 높인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면 조금 더 싸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파병된 북한군 관련 소식을 연일 널리 알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북한군 생포 과정도 영상으로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양상인데 그 이유가 뭔지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부상을 당한 채 숲속에 혼자 쓰러져 있는 북한군. 나뭇잎으로 위장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다가가 말을 걸고 잠시 뒤 북한군은 누운 채로 들려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이 공개한 2005년생 북한군의 지난 5일 생포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합니다. Тобто він ще мав при собі, окрім зброї, гранату, і її було дуже важко в нього відібрати.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 생포가 중요했다며 쿠르스크 지역에서 오랫동안 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전 당시 러시아군 반격도 거셌다며 북한군 존재를 숨기려 하는 것 같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전장에서 느낀 북한군의 인상도 남달랐습니다. 특히 러시아군보다 전투 능력이 우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Порівняно з російськими солдатами, вони фізично, морально підготовлені набагато краще.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소식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1일 처음으로 북한군 포로가 있다고 알린 뒤 12일과 14일에는 신문 영상도 나눠서 공개했습니다. 군인들과 나를 위해서 주장을 놔줘 사진 태워버렸어. 북한군 소식을 여과 없이 쏟아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지원을 호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장에 있는 북한군을 향한 심리전 성격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개적으로 북한군 포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협약에는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는 물론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인도 오픈 8강을 36분 만에 끝내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올해 치른 8경기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16강전을 39분 만에 끝냈던 안세영. 세계 13위 싱가포르 여지아민과의 8강전에선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1세트부터 자유자재로 상대를 공략했는데요. 강력한 직선 공격 꽂아 넣더니 절묘한 대각 드롭샷까지 떨어뜨립니다. 결국 10점 차로 1세트를 가져왔고요. 2세트에선 특유의 수비력을 뽐냈습니다. 2번 연속 몸을 던져 셔틀콕을 걷어 올리는 묘기를 선보였고요. 그러자 상대가 어이없는 실책을 저지르고 맙니다. 2세트 역시 큰 점수 차로 따낸 안세영은 오늘은 36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올해 들어 치른 8경기를 모두 무실세트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이 더 기대되네요.
네, NBA LA 클리퍼스 주바츠 선수의 연속 블록슛인데요. 이 골밑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집념 대단하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말은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일찍 이동하신다면 운전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북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답답한데 블랙아이스 때문에 길도 미끄럽겠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5.6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7도로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낮 기온 8도까지 올라 3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낮 동안 두터운 겨울 외투가 다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강릉과 부산 1도, 광주 영하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포항 12도, 광주 9도로 남부 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중 날이 가장 춥다는 절기 대한인 다음 주 월요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에게 다시 이목이 쏠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김 여사의 건강 이상설이 흘러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정권 내내 최고 실세로 지목되는 김 여사가 비공개로 활동을 했다는데도 놀라운 사진들은 전해졌고 불리한 소식이 터지면 건강 이상설이 반복됐던 게 과연 우연일까요?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